정곡해법을 모색한다. 오늘은 박찬정 변호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심학봉 의원 사건부터 짧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경찰이 2시간 조사하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물론 이제 검찰 조사가 남아 있다고는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찰의 지금까지 이 유사 사건 수사한 태도를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아지고, 그리고 이제 성범죄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가 아닌 걸로 되어버렸지요. 과거에는 이제 성폭력 범죄라도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사법 처리를 할 수 있고, 고소한 후에도 합의가 돼서 고소를 취소해버리면 불기소 처분하거나 공소 기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오늘 이 심의원 사건 외에도 매일같이 이게 뭐 교육교를 비롯해서 사회지도청, 그 지도청의 꼭대기가 국회의원 아닙니까? 어떻든 국민 대표니까. 그래서 이제 성폭력 사건이 피해자가 신고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조인으로서, 법조인이 아니면 뭐 내 생각을 마음대로 이야기하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만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최초의 그 피해자라고 하는 여성 보험 설계사가 경찰에 신고했던 그것이 그 진술을 그 뒤에 이제 번복을 했는데, 그 앞 최초의 진술에 관한 그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인정되면 심의원의 사법 처리는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경찰이 이례적으로 2시간만 조사 끝내고, 사실 수사기관이 조사를 길게 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이런 유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니까 의심을 받고 이례적이니까 검찰이 송치했다고 하니까 그 최초의 진술에 관한 정황을 잘 살펴서 그게 인정된다면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 가능할 수도 있다. 지금은 제가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제 야당이 공세를 피고 있는데요. 우선 뭐 꼬리자리기다 이런 공세도 있고, 또 국회 차원에서 윤리를 열고 의원직 사퇴를 시켜야 한다, 제명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이 국회 차원에서도 수사와 별도로 좀 이 과정이 좀 필요합니까? 지금 임기가 8개월 남았지요. 그러니까 내년 5월 말까지니까 한 10개월 남은 셈인데, 그 본인이 물러서야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인의 눈총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어떻든 그 피해 여성의 말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보면 부자연스럽거든. 이게 언론에 너무 자세하게 보도가 됐단 말이야. 미주알, 고주알, 시간, 날짜별로 한 걸 보면 부자연스럽다. 우선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이게 본인이 굉장히 이게 막 민망할 거예요. 그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정기국회 포함하고 한 10개월 임기 그거 채워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야 되고. 물러날 거면은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를 했을 텐데. 그렇죠. 뭐 탈당하고 의원직 사퇴하는 것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나는 예의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이 SNS에 올렸더니 당신 말이야 그러면 지금 재판받고 있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느냐 이러더라고. 그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게 거기도 물론 확정 판결 이전에는 정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지만은 그중에 몇몇 천 굉장히 의심이 농후하고 2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부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게 국회의원 직무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국민에게 민망한 일이다. 이게. 알겠습니다. 이건 뭐 여야를 가려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네. 알겠습니다. 저 변호사님, 이 자진 사퇴를 해라, 이 말씀을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저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제 임기 반환점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다시 시작하자, 뭐 이 얘기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했어요. 의사 출신의 정진엽 후보를 내정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도 동시에 교체했습니다. 새누리당의 김현숙 의원을 배치했어요. 이번에 이런 인사, 전격적인 인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발생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본인은 억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국민 입장에서는 그건 불가피하다고 보아지는데 저는 네. 이번에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에서 개각에 관한 어떤 그 태도와 입장을 표명하라고 봤어요. 그런데 네. 이제 오늘 예. 이 보건복지부 장관 한 사람 갱질로 이제 깜빡 개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도는데 박 대통령이 지난 2년 반을 잘 반성을 해야 되고 개각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네. 박 대통령의 건의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예. 최경환 부총리, 네. 유일옥 국토교통부 장관, 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세 사람은 네. 대통령이 내년 총선거에 나가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맡은 분야에 올인하도록 네. 강력히 권유할 필요가 있다. 아, 특히 예. 최경환 부총리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 7월이니까 1년 1개월 됐지요. 네. 근데 지난 이 주위에 대통령하고 이 휴가 기간이 물려가지고 선거구 그 경산인가 그거 내려가갖고 네. 아 내가 예산 많이 갖다 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국회에 나갈 준비를 했다 이거죠. 아하. 그래서 그 지방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더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기 정치를 하는 표준이 됐다 이거죠. 아하, 예. 근데 그런 것도 사실 민망한 일이고 네. 둘째로 최경환 노믹스가 네. 이게 처음에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완화하고 총 부채 상환 비율도 완화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온기가 지금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실패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후임자 또 고르는데 또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책임을 지어라 이거죠. 아하. 예. 귀하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여론에 말하자면 이 실패해 가고 있다 하니까 다 잡아가지고 성공시켜라. 마무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국회 선거 나갈 생각 아예 버려라. 네. 그 지역에도 갈 필요 없다. 그리고 유호일 유기준에 대해서도 똑같은 그런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특히 그 유 장관하고 둘 다 유 장관이에요. 네. 유호일, 유기준. 유일호 장관, 유기준 장관. 그 두 장관의 경우는 3월 달에 됐으니까 이게 8개월짜리란 말이죠. 그래서 국회의원 빠지 외에 장관 빠지 한번 달고 업무 파악해서 뭐 제대로 인사하고 다니다가 뭐 국회 한두 번 불려가고 이게 장관을 그만둔다. 이게 이렇게 되면 벼슬 노르기가 되나. 벼슬 노름. 예. 국회의원 빠지 여기 달고 장관 빠지 하나 달아서 경력이 쌓이고 그렇게 하면 또 내년 국회의원 선거 그 세 사람은 각각 새누리당 우세 지역이니까 그냥 말뚝 박으면 되는 데거든요. 네. 그래서 또 뻑이고 예를 들자면 그게 이게 무슨 꼴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행정의 한 분야를 맡았으면 나는 대통령에 대한 은혜를 갖기 위해서 그렇고 국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저를 못 믿어 하시면 그러니까 해임하시고 예. 안 그렇다면 저는 국회의원 안 나가고 계속 일하면서 각하를 알겠습니다. 가까이 돌보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한둘은 나와야 박 대통령이 안 외로울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런데 황우여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하고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왜 뺐습니까? 저로서는 별 중요하게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그 장관이고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좀 내가 실례지만 뭐 그 두 사람한테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예, 저도 더 묻지 않겠습니다. 예, 장관도 장관 나름이니까. 예, 그 6.1 대국민 담화 뭐 거의 이제 지금 초안이 마무리되어 있을 거고 아마 대통령 성격상 꼼꼼히 지금 뜯어보면서 또 손보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어떤 내용이 또 어떤 수준으로 당겼으면 하십니까?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저는 모르죠. 네. 대통령께 그래도 희망사항을 여쭤볼 거리에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희망사항으로 말한다면 이번에 이제 박 대통령 역점 사업이라고 하는 게 4대 계획 아니겠어요? 네. 공공노동금융교육. 네. 그런데 롯데 재벌 사태가 터졌단 말이죠. 네. 그게 5대 계획으로 이게 단위를 높이고 네. 재벌 계획도 넣어야 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박 대통령이 지난번에 3% 차이로 문재인 후보를 누를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소위 진보 좌파라 그럴까요? 그걸 표방한 이 야당 후보가 내걸 수 있는 공약을 선점한 게 경제민주화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그냥 뻥 해버렸죠. 그러니까 김종인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건 박 대통령 아래서 경제
이 민주화가 이루어진다.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진다는 건 일련의 규제 혁파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재벌 구조 개혁, 소유 그렇죠. 소유 구조도 개혁할 때 다 포함됐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중간층이 이게 힘을 실어줘 가지고 적어도 3% 차이 낸데 이 요소 굉장히 컸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박 대통령 초심으로 돌아가야지요. 그리고 이 재벌 개혁 문제는 롯데 사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느냐 또는 이 국내에서 어떻게 보느냐 이거보다도 외신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걸 살피면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국제적으로도 이게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한국 경제에 위난 신호가 왔구나 걸 느낄 수 있는 게 소개 좀 해주세요. 르몽드를 비롯해서 불아파 미국의 언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재벌 공화국이다. 국민 총생산의 약 50%, 45% 이상을 30대 재벌 그룹이 장악하고 있고 그러함에도 외형의 덩치는 크지만은 국제 경쟁력을 갖는 업종이나 제품은 희소하고 그리고 전문성도 결여되고 그래서 창업주에서 2세, 3세, 4세까지 내려왔다죠. 두산그룹은 4세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쥐꼬리만한 지분을 가지고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아주 이 변칙적인 구조가 이 세습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해 당사자 수가 늘어났단 말이죠. 형제, 사촌, 손자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결국은 이번에 롯데 사태와 같은 그 문제를 일으켰다. 그리고 한국 재벌은 대통령도 선택할 수 있다. 정치에 대한 절대적 영향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 선택이라고 뭔가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책을 결국 끌어내는 길들일 수 있다. 힘이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게 재벌공화국이다. 그들이 사법 처리를 우연히 당했다 하더라도 특별 사면으로 반드시 조기에 다 석방되고 만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법 모든 면에서 한국 재벌은 그 대한민국 공화국 그 자체다. 우리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을 제기합니까? 아니 뭐 일리 있는 대목도 있지만 또 사실이 전혀 아닌 대목도 많은데요. 어떤 부분이? 아니, 당장 이를테면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이 기업인 사면 아직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예? 아니 근데 그렇게 싸잡아서 아니, 물론 지금 뭐 8.15 사면에 기업인이 포함되냐 마냐 이러고 지금 고민 중일 텐데 참 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는 외신이 그렇게 보도했고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데에 고성국 박사 때문에 이건 사면을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무슨 고 박사가 지금 그러십니까? 외신과 내 얘기를 종합해갖고 하면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내 꼴이니까. 참 그렇게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면 문제는 최태원 회장이거든. 한 사람이에요.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이재현 회장 이런 사람들 대통령이 사면해줄 대상이 안 됩니다. 없어요. 법률적인 확정수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은 박 대통령이 그래도 이 짐을 들려고 한다면 최태원 회장을 사면해야 된다 하는 거는 박 대통령 주변에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서 김무성 대표 심지어는 야당의 박지원 의원까지도 전부 이래버렸으니까 대통령이 포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찌해야 되느냐? 최태원 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형기가 지금 3분의 1 넘어서니까 전국 교도소 3만 5천 명 복역소 중에 확정돼가지고 거기서 강력범, 성폭력범 빼버리고 그다음에 한 3만 명이 그게 작은 경제인들이야. 왜 우리는 사면 얘기를 할 때 꼭 경제인에서 재벌만 경제인이에요? 자영업 하다가 구멍가게 하다가 빚 못 갚고 그래서 이 붙들려 들어가서 사기죄 같은 거로 그게 전부 작은 경제인이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그 전부 풀어주면 내 잠정적 계산으로는 15,000명 이상을 풀어줄 수 있어요. 대통령이 한번 그렇게 인심 쓰시지요. 임기 반환점에서.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해주겠다 하면 그거 최태원 씨 풀어주는 거 별로 이상할 것도 아니고 그럼 뭐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 프로에 나와서 왜 대통령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얘기할 사람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칙도 지켜가면서 또 본래의 취지도 지켜가면서 또 뭐 외국 언론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 뭐 우리가 뭐 크게 뭐 거기에 흔들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만히 듣고 보면 참 우리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도 있으니까 적어도 그런 지적은 좀 받지 않는 이런 수준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구미에 한국 재벌식으로 이렇게 세습하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없고 그걸 허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이상한 눈으로 보고 외국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저 그리고요. 이 새누리당의 김태호 최고위원이 있잖아요. 갑자기 좀 느닷없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근데 정계 은퇴 선언한 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본인이 이 내년 총선 불참하겠다는 네. 그 회견문에 네.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 스타 의식을 가지고 예. 이를테면 천방지축 뛰어다니다가 내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네. 계속 국회에 나는 것은 내 유권자들에게 송구스럽다. 나는 그 말 동의해요. 그러면 김태호 의원을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만나거나 하진 않지만은 그가 상도동계로서 군수되고 도지사되고 하는 과정을 잘 지켜본 사람이고 네. 과거에 저 동료위원회 보좌관으로 출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근데 친화력은 대단해요. 아하. 그것은 지금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아마 나는 넘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아주 친근하게 형님, 동생,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거고 여자들한테는 예. 어머님, 누나, 여동생이 되고 아마 대통령 앞에 가서도 누님이라 할 사람이야. 자연스럽게. 예. 우리는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거든. 예. 나도 비교적 친화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못한다 한계가 있는데 이건 아주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 모아놓고 여성들 모임에 가면 뭐 마이크 잡고 뭐 완전히 이걸 빨아들여요. 그래서 오늘의 김태호가 됐는데 분위기 메이커군요. 그거죠. 예. 힘이 거기서 나왔대. 그런데 무슨 이게 허점이 있느냐 하면 내공이 없어. 내공. 아하. 그래서 본인은 이번에 불출마 변해서 내공이 없다고 하는 내공이라는 용어를 안 썼지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김태호 의원 대단히 잘했다 이게. 꿈이 대통령이 확실하거든 지금. 꿈이 국회의원 이상이고 총리 낭만 일이 있으니까 총리 또는 대통령을 꿈으로 가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 10년 내공을 쌓아도 60대 초반이니까 기회가 올 수 있는데 그 내공 쌓는 방향은 친화력은 이 생내적으로 아주 좋은 무기가 있으니까 뭘 채워야 되는가 하면 독서가 부족하다. 내가 보기에. 내가 미안한 얘기지만은 국회는 다 대학 나왔지만은 말이지 줄 서고 다니느라고 책을 안 보거든. 책 보는 건 이게 생활화돼. 생활화. 이게 남의 나라 예를 들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중국 공산당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택동 주석을 비롯해서 등소평, 주원라이 모두가 독서가들이에요. 이게 자치 통감을 중국의 고대 역사서 자치 통감을 모택동 죽을 때까지 그걸 반복해서 이게 너덜너덜해졌다는 거예요. 너덜너덜해졌다는 아니 모택동은 도서관 사서까지. 사서 출신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우리나라도 역대 대통령의 독서가는 김대중 대통령이 첫째지요. 그럼 김영삼 대통령은 독서가 아닙니다. 그 본인도 시인해요. 그러나 아주 극한적 민주화 투쟁 시절에 23일간 목숨을 건 단식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카리스마를 쌓았대.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평평한 가운데 경쟁을 하려 그러면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그런 내공이 쌓여야 돼요. 알겠습니다. 나는 그런 점에서 김무성 대표도 그 점이 부족해. 책 좀 읽어라. 그 김태호 의원 얘기하다가 또 김무성 대표까지 끼고 있는데 갈지 모르지만 내가 두 사람 다 그렇고 김무성 대표는 또 내가 후배고 이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바쁘니까 김무성 대표도 책을 좀 읽어라. 문재인 그러니까 대표 이게 내공을 쌓으면 문재인 대표는 어디 가서 남이 써준 것만 갖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얘기할 때 그것이 교양으로 말과 행동으로 스며서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문재인 대표는 어떨까요? 문재인 대표는 뭐 어중간하지 어중간해. 제 기준으로 보면. 그 말씀대로 김태호 최고위원이 미래에 어울리는 실력과 깊이를 갖춘 김태호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하려면 우선 책부터 봐야죠. 공부하는 방향을 제가 이게 우선은 한국 역사에서부터 동양사 서양사부터 읽기 편한 것부터 읽으라고 무슨 딱딱하고 어려운 걸 읽어라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독서 범위가 넓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 얼굴에 나타난다고 교양이 공자가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대통령을 꿈꾸는 집권당 최고위원한테 책 좀 읽어라 이렇게 주문하셨는데 변호사님 말씀에 제가 힘을 입어서 한 말씀만 제가 첨언하자면 어려운 책 정말 말씀드려요. 어려운 책 읽지 말고
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부터 좀 읽기를 제가 권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어려운 거 읽을 필요 없어요. 어려운 거는 고등학교 학교들이 세계사 읽어야 돼요. 교과서부터 좀 읽기를 바랍니다. 이게 고등학교 수준의 역사 교육도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게 좀 너무 심한 말씀을 역사, 드렸나? 고전 소설 예. 이런 데서부터 섭렵해 들어가면 네. 읽은 거 또 읽고 반복해서 읽고 이러다 보면 어디에 가서 그걸 자연스럽게 인용을 하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된 이가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공개적이고 의식 행위거든요. 예. 그 물 밑으로 성명에 다 준비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 만찬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도 써준 걸 갖고 읽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는 예. 자연스럽게 스며든 알겠습니다. 교양의 예. 축적 정도로 그 국가 원수의 원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비록 작은 나라지만은 네. 큰 나라의 지도자들이 한국의 지도자를 만만히 볼 수 없다라든지 그게 우리 국력을 신장하고 우리 네. 위상을 높이는데 그만큼 알겠습니다. 지도자의 예. 교양, 내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 이 제가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말씀을 드려서 혹시 기분 상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